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으로 몸풀기에 나선 황우여 비대위가 오늘 오전에 현충원 참배에 나서며 본격적인 비대위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권의 특검법 수용 압박은 거세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병 당선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저희가 앞서 연결로도 전해드렸습니다마는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을 앞두고 잠시 중단했던 민생 토론회를 오늘 오전부터 다시 이제 재개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제 시즌2가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소통과 민생 대응에 조금 더 집중하는 이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민생 토론회 재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에 민생 그리고 민생을 귀담아 듣겠다 그리고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라고 줄곧 이야기해 오셨는데 그 일환이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국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또 연 것이고 또 그만큼 국민들께 정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고 또 국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늘 이렇게 민생 토론회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또 이를 보고도 또 무조건적인 또 반대 그리고 뭐 비토가 있기도 한데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무작정 비토하는 것보다는 국민들과 정부가 어떻게 소통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짜로 국민들께 필요한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야당도 함께 좀 협치를 해나가면은 민생이 훨씬 한 걸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예, 비판도 비판이지만 야당도 좀 함께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민생 토론회 재개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시는지요? 일단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2년차 기자회견에서 국정 기조는 옳다, 국정 방향 옳다, 소통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민심은 국정 기조를 바꿔달라는 것인데 국정 기조의 변화 없이 이렇게 민생 토론회를 재개하는 것으로서 그러니까 국민과의 소통하는 모습만을 비춰진다고 하면 국민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했던 그 토론회가 25번째 민생 토론회인데 그전에도 총선 직전에 토론회를 24차례에 걸쳐서 했을 때에도 재정 건전을 그렇게 강화하면서도 수백 조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약속들을 막 남발해서 사전선거운동, 강권선거운동이라는 또 비판에 또 직면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런 소통들을 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서 진정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국정 기조를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민생 토론회 주제 같은 경우에도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라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윤석열 정권에서 보여준 노동자들에 대한 관점들은 어땠습니까? 화물연대 파업도 강제로 진압하면서 뭐 건폭이라든지 이권 카르텔이라든지 이렇게 일부의 일탈행위들을 가지고 노동계 전체를 악마와 범죄화시키면서 보수층을 결집하는 기제로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그 노동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노동 개혁은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를 개혁의 주체로 세워서 노동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동과 관련된 민생 토론회도 좋지만 노동계를 바라보는 노동자를 바라보는 그런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그 방향, 철학 이걸 고쳐야 된다 이 말씀 덧붙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한마디 더 해도 될까요? 예. 네. 이게 계속해서 그 민생 토론회를 보면서 민주당의 주장이 일관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지금 재정 건전성을 주장하면서 뭐 수백 조가 들어가는 큰 예산이 들어간 이야기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다닌다. 라고 하는데 이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이런 것들로 국민을 호도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이 25만 원을 뿌리자, 13조를 쓰자라고 하는 소비성 지출가요. SOC 사회 간접 자본을 늘리는 데 필요한 투자는요. 이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투자성 자본인지 그리고 이게 소비성 자본인지에 대해서 이게 예산인지에 대해서 이런 부분 좀 명확하게 할 필요 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노동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노동개혁에서 여기 현재 윤석열 정권이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강성 노조들입니다. 노동자를 대신하지 못하는, 노동자를 대변하지 못하는 강성 노조들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개혁을 외치고 있는 점이라는 것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말씀하시니까 또 이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그 SOC 그 예산을 얘기했지만 그거 뭐 저기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왜 그 총선 직전에서야 그런 발표를 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비판의 지점이 있는 것이고,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끌어올 것이냐. 이미 초부자 초기업 감사로 인해서 56조 결손이 난 상태잖아요. 그럼 어디서 그 예산을 갖고 올 것인가에 대한 그에 대한 대안들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냥 총선용 저거 아니냐라고 저희가 비판을 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고물가 상태에서 물가를 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소비를 회복시켜서 경제를 회복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고물가에 대한 대책들도 정부 여당에서는 구체적으로 내놓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 총선 공약으로 그 13조 정도 드는 겁니다. 그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지급해서 소비도 좀 살리면서 지역 경제도 살리자는 취지로 대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그럼 이 대안에 대해서 뭐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또 대안들을 제시하면서 뭔가의 차선이라도 만들어가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된 게 정부 여당에서 이런 민생이나 경제를 살리려고 하는 대안들을 제시해야 되고 야당이 그거에 대해서 대안을 또 의견을 내야 되는데 완전히 여야 관계가 지금 바뀌어 있다. 이것에 대한 국민들의 그 비판의 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이 내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공식 출범한 이 황우여 비대위가 오늘 오전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습니다. 자, 아무래도 좀 선거 패배를 수습해야 할 집권 여당의 새 지도부다 보니까 오늘 현충원 참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일성이 나올지 관심이 쏠렸는데, 자,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참배를 한 후에 이제 우리 선열들의 숭고한 건국 정신을 이어받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적었고, 그 이후에 이제 기자들과 만나서 국립묘지에 오면 마음이 숙연해진다. 선열들의 발자취를 과연 우리가 따라갈 수 있을까? 스스로 좀 반성이 된다. 이런 기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이야기를 남겼거든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여기 뭐 비대위 구성이 이제 어제 의결됐습니다. 네, 의결됐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첫 행보로 볼 수 있는데 이제 마음을 다잡는 이 의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비대위가 지금 이번에 출범하면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을 감고 떠나고 있습니다. 어제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번 비대위 그리고 비대위원들의 자리가 이게 명예의 자리라기보다는 굉장히 지금 혹독한 자리로 모두가 다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한 분 한 분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지금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셨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이게 2달이 될지 혹은 또 3달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또 그 안에서 이룰 수 있는 당의 작은 혁신들을 또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지금 결의를 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뭐 비대위 어제 윤석열 대통령과 만찬 회동을 갖지 않았습니까? 좀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도 좀 여당이 중심이 돼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남겼는데, 향후 좀 그럼 당정 관계에 좀 변화를 암시하는 부분이라고 해야겠습니까? 앞으로의 당정 관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예측하고 계세요? 근데 기존에 계속해서 비판의 지점이 수직적 당정 관계를 고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수직 당정 관계를 고치는 그런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먼저 가져보지만, 실제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 국정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국정기조를 바꾸라는 민심에 대해서 여당은 또 그것을 반영해서 또 정부에게 전달하는 역할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통령이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할 수 있는 역할 자체가 크지는 않아 보이고, 또 황우여 그 비대위원장의 그 스타일도 제가 보니까 좀 무난한 스타일이시고 되게 신사이신 건 맞는데, 또 반대로 개혁적이거나 진취적인 부분은 좀 떨어진다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현충원 참배했을 때도 기자들이 많은 질문들을 했었거든요. 현안과 관련된. 이번에 4번째 비대위 아닙니까? 비대위는 비상한 상황에서 당을 위기에서 수습하라고 있는 비대위이기 때문에 현안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최상범 특검이라든지 검찰 인사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다음에 답하겠다고 다 피해갔거든요. 이런 황우여 비대위원장 스타일로는 지금 현재 수습을 무난하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은 기본적인 한계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네, 이게 계속해서 이게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 그리고 여당 정부를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지만 연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수직적 당정관계, 수직적 당정관계 하는데 지금 민주당만큼 수직적인 곳이 있습니까? 지금 박창대 지금 여기에 원내대표도 지금 거의 뭐 지명하다시피 했고요. 지금 이제 국회의장, 대한민국 서열 2위라는 국회의장도
이재명 당대표의 눈치를 보면서 지금 입맛에 맞는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자가 반성의 시간이 저는 더 필요할 것이라고 보이고요. 비대위원장이 모든 기자들의 답변에 현답하는 것이 비대위원장이 아니다. 신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함을 유지해야지 맞는 것이다라고 보고요. 비대위원장이 더 비상한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신중해야 되는 자리다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예. 저도 좀 우리 대변인께서 자꾸 우리 민주당을 그냥 뭐 대안 없이 비난만 하는 정당인 것처럼 말씀을 하셔서 한 말씀 덧붙여야 되는데 지금 사실 여야의 상황은 다르지 않나요? 지금 정부 여당은 이번 총선을 통해서 혹독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그 민심에 따라서 국정기조 전환하고 여당의 역할도 재정비하는 그런 준엄한 명령을 이행해야 되는 그런 단계인 거고요.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라든지 퇴행하는 그런 그 국정 운영에 대해서 그것에 견제 역할을 하고 민심을 좀 잘 따라달라는 요구를 더불어민주당을 그 심판의 도구로 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민심에 따라서 그 민심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강하게 추진할 수 있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이재명 당대표가 그 당대표로서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그와 관련된 이제 원내대표도 자연스럽게 그게 수렴된 그런 측면이 있어서 여야의 그런 상황들을 똑같은 선상에서 보고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국민의힘의 어떤 전당대회는 어떻게 좀 치러지게 될 것인지 비대위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모아지는 상황인데요. 그 전대 룰과 관련돼서는 참 당내에서 여러 목소리가 좀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목소리들이 좀 어디로 좀 갈 것 같으세요? 아직 예단하기는 힘듭니다. 예단하기는 힘든데 어제 이제 첫 비대위원 그 회의에서 많은 이야기를 듣겠다가 이제 주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당협위원장들의 이야기도 그리고 당선인들의 이야기도 그리고 현직 의원들의 이야기도 최대한 많은 이들을 듣고 국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지 이것들이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룰 개정을 통해서 우리 당이 발전할 수 있는가가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민주당에서 계속해서 총선 민의를 왜곡해서 안 된다, 마음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뽑았던 민심은 뭐라고 생각하는지, 대통령에게 5년 동안 국정 기조, 국정 운영을 하라라는 국민들의 뜻이 담긴 선거가 대통령 선거입니다.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거대 의석을 가지고 대통령의 국정 기조 방향을 한 번이라도 지원하고 함께 해준 적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분명히 한번 반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108석이라는 정말 작은 여당으로서 이번 전당대회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떤 특정인이 유리한 구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 위급한 상황, 위기의 상황을 극복해낼 수 있는 인재, 그리고 국민들께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인재가 지도부에 들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국민의힘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이 전대 룰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시기라던가 다양한 목소리들이 좀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관련해서 좀 어떤 입장 좀 갖고 계세요? 그러니까 전당대회 룰은 사실 정답은 있지는 않아요. 그 전당대회 당원 100%를 한다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지난 그 대표 선거 때 윤심이 작용해가지고 특정 대표를 세우기 위해서 그 룰을 인위적으로 바꿨다라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그 총선에서 이번에 그 뭐랄까 이렇게 참패한 그 원인 중에 하나도 이렇게 그 당정 관계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견 민의를 수렴하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당원 100%에서 룰을 뭐 7대3, 5대5 이런 의견 얘기들이 나오던데 그런 거로 좀 바뀔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도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를 보면 윤심이 작용해서 100%를 해가지고 특정 후보를 세울 만한 사람도 딱히 보이지도 않고 또 그 전처럼 그렇게 그립감이 있어 보이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바뀔 것 같은데 혹시 또 바뀌더라도 거기에 또 역선택 방지 조항이라든지 이런 거를 둬서 실제로 그 당원들 투표로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렴된다면 그건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당대회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관련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 전당대회 하면 또 빠질 수 없이 나오는 인물 중에 하나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원희룡 전 장관과 회동을 가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을 모았는데 아무래도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두 분의 만남이어서 더 관심이 쏠리는데 둘의 회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그냥 약간 일반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도 선거를 해봤지만 뭐 선거 결과가 좋지 않다면 일단은 혼자서 좀 자숙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이 단계가 넘어가면 주위의 측근들을 만나면서 또 수고에 따른 말도 하고 위로를 듣기도 하고요. 또 2단계가 넘어가면 이제 전략적으로 뭔가 의견을 나눌 분들을 만나기도 하고 또 2단계가 넘어가면 또 아마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필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계신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상황에서 쉽게 예단할 수는 없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최소한 두 가지 부분에서 고려를 할 것이다. 하나는 당선 가능성이고 또 하나는 성장 가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선 가능성도 당연히 따져봐야겠지만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서 당대표가 되었을 때 정치적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 저도 여기에 국민의힘에 지금 당협위원장으로 입문해서 6년 차가 됐는데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는 당대표가 임기를 마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정치적으로 성장한 것도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에 큰 선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대표가 되시는 분들 역시도 누가 되더라도 어깨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성장의 기회가 아니라 성장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순간도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한동훈 위원장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보수의 자산이신데 이분들께서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내가 정말 이 어려움을 위기를 돌파할 자신이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께 아까 말씀드렸던 희망이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중도로 확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되려 더 클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좀 알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한전 비대위원장 행보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일련의 이런 행보들에 대해서 당대표 출마를 위한 수순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당대표에 의한 수순을 밟는 것이죠. 저는 뭐 출마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통은 기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총선에 참패하거나 이렇게 선거에 패배하면 그 이제 일정 기간에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게 관례였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그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연륜이 대단히 높고 경륜이 대단히 있는 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했죠. 김대중 전 대통령 등등 해서.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됐고 비대위원장도 된 것이라서 신데렐라처럼 그렇게 그 자리에 바로 올라간 사람이라서 자기가 일정 시간이 지나서 그런 휴지기를 갖는 것이 오히려 자기가 잊혀질까 봐 하는 그 초조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나왔던 그 뉴시스가 에이스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8월 9일 사이에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국민 전체 여론조사에도 유승민 전 의원이 28%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26%로 나와 있고 또 국민의힘만 그 지지자들만 봤을 때는 48%를 압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 당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원래는 6말 7초가 전당대회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지금 8월 경에나 이제 물리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시간도 지금 이제 확보가 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그 비대위원들 그리고 당직자들을 만났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정치인을 좀 만난 거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법무부가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은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책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는데요. 먼저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듣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말라라는 명확한 메시지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월 3일 날 그 이원석 검찰총장이 5월 말까지 신속히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지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는데 그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된 중앙지검장 그리고 명품백 수사를 담당하는 1차장 검사 그리고 주가 조작을 수사 담당했던 4차장 검사 등을 다 바꿨어요. 다 바꿨고 그 바꾼 것도 우리 검찰청법에 의하면 법무부 장관의 제청에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지만 반드시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 그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그 본인의 의사를 패싱에 따라서 얼마나 강하게 반발한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것도 이원석 총장이
그 출장 중인 사이에 아주 기습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것은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의 수사를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읽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도 그 유력한 차기 검찰총장 후보였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뭐 겉으로는 뭐 부산 고검장이니까 승진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환직 아닙니까 거기가? 그런 쪽으로 보냈다라는 것은 그 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을 주장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맞득치 않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반증하고 있는 것이죠. 예, 수사하지 말라는 메시지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너무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주장입니다. 민주당이 얼마나 표리부동하고 지금 이게 모순이 많은 말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서울중앙지검은요, 김건희 여사 관계된 사건들만 수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위증교사, 그리고 하물며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요, 울산시장 하명선거, 부정선거 개입까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까지 민주당이 그렇게 검찰 비토해 오지 않았습니까? 검찰 탄압이다, 수사가 잘못됐다. 그러다가 갑자기 인사가 나니까 김건희 여사 사건 때문이다라고 하면은 이때까지 수사는 다 인정한다는 건지 이거 반대로 묻고 싶고요. 그러니까 일관성을 가져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검찰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인사와 수사는 별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2020년 전 문재인 정권 당시에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여기에 울산시장 선거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수사가 들어갔었을 때요. 이때 1차장, 2차장, 3차장, 4차장 전원 교체를 시켰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수사 안 됐습니까? 수사돼서요. 조국 재심에서 유죄 판결 받았고요. 또 울산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지금 관련자들 상당수가 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수사와 연관시켜서 계속 민주당은 여기에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이 부분에서 검찰을 압박한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것 같은데 이미 기존에도 이러한 일들이 있었지만 수사에 영향을 일체 미치지 않았다라는 말씀 제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은 문재인 전 정권과 그리고 지금 이재명 당대표 관련 수사들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기관이다라는 말씀도 다시 드립니다. 예. 네. 그런데 지금 이 과정들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잖아요. 조선일보 사설의 조사 지금 비난하고 있잖아요. 오비 일하게 있는 거를 왜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느냐. 지금 검찰 인사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의견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바로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는 그 라인들을 다 바꿨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라인 1차장, 4차장 검사를 다 바꿨고 또 대검의 이원석 총장의 직할 있는 인사들까지도 다 바꿨단 말이죠. 그거에 대한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굳이 지금 그렇게 급하게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이미 지시한 그런 상황에서 왜 그 수사를 하는 그 사람들을 다 바꿨느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 좀 말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윤석열 정권이 3년 차에 접어듭니다. 문재인 정권 3년 차 접어들 지금과 똑같은 당시에요. 윤석열 전 당시에 검찰총장을 임명하면서요. 당시에 그 대대적인 인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인사 수요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 이건 언론에도 나왔던 거지만은 민주당이 실제로 지금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서 검찰을 이 정치 공세를 너무 많이 하기도 했고요. 탄압을 많이 하기도 했고 여기 일선 검사들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이뤄졌습니다. 일손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제 대통령 임기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적정한 인사 시점이다. 근데 이러한 것들까지 계속해서 정치적 공세로 몰고 가는 것은 좋지 않고 아까 검찰총장이 말한 것에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사와 조사는 무관하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좀 이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해서 야권이 전면적인 압박을 좀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처음 상견례 자리를 가졌습니다.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시작을 했는데 또 관련한 해병 특검법 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뭔가 더 이야기를 하기가 좀 어렵지 않겠냐 이런 반응도 나오긴 했는데 일각에서는 좀 대통령의 거부권을 좀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 추진까지 나서겠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러니까
되풀이되는 얘기지만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 민심을 받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선 민심에서 지난번 5월 2일자 MBS 여론조사도 보면 67%가 특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지금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같이 그때 수색 작업을 했던 그 전우들조차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편지를 써서 특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우리 그 보수와 안보의 상징이라고 하는 해병대 전우회라든지 그분들조차도 지금 전국을 순회하면서 그 특검을 반드시 진상을 규명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왜 저는 거부권을 시사하고 나쁜 정치다라고 발언하고 또 국민의힘은 거부권을 제한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어제 이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이틀 뒤에 그 국가안보실에서 해병대 수사단을 통해서 수사 계획서를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초기부터 대통령실이랑 국방부가 개입했다는 정황도 지금 드러나 있고, 그 사이에서 대통령의 경로라는 말이 지금 나오고, 또 이종섭 장관이 그 경찰로 이첩된 수사 자료들을 다 회수하는, 그것은 국방부 장관 선에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실과 연관되어 있고 또 대통령의 경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대통령까지도 연관된 의혹이 지금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본인이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그 건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대로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무 의혹이 없다라고 하면 특검을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하면 안 된다라는 논리를 피시는데, 그것도 좀 한계가 있는 주장인 게 뭐냐면,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그 수사 인력이 부족하고 이런 건 차치하더라도 수사를 다 끝내더라도 검찰에 이관해야 돼요.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검찰에서 지금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적하고 있는 게 윤석열 검찰의 정치 편향적인 일부의 그 정치 검찰들의 행태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금 지적되고 있고 검찰 공화국이다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과 그 유가족들의 의혹을 명백히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을 안 할 이유가 지금 전혀 없는 것이거든요. 국민 여론도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건 여야의 문제도 아니고 진보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국가를 위해서 그 군대 생활을 하다가 순직한 한 젊은 청년 장병의 그 죽음에 대해서 진실을 규명하라는 그 요구에 대해서 받아야 된다, 저는 그래서. 예, 의견 듣겠습니다. 네, 일단 공수처가 그렇게 무용한 기관이면 왜 민주당 전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1,000억이라는 혈세를 부어가면서 1년에 200억이라는 예산을 쏟아 부어가면서 만들었고 탄생시켰고 운영시켰는지 궁금하고요. 네, 그리고 특검 필요하면 해야죠. 근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요, 특검을 진행하는 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사가 이미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특검을 외치는 것은 민주당이 정말로 대한민국의 슬픈 사건을 정쟁으로 정치적 이점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려는 것보다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대한민국 특검에서 무언가 새로운 사실들을 밝혀낸 바가 거의 없다. 기존의 검찰 수사들을 답습했을 뿐이다라는 말씀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특검 제도에 대해서는 여기에 부당한 항목들이 많이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예 수사 대상에 대통령을 적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여기 특검이 들어갔었을 때 특검들을 임명해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변협으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민주당이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검사 수사시켜서 결론은 대통령 임기 단축시켜보자. 대통령 탄핵 시발점으로 만들어보자라는 게 정확하게 민주당의 의중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요. 민주당이 정말로 이 고체상병 사건을 슬픈 사건이라고 생각했으면 저는 연결식에 민주당 의원들이 제대로 참석이라도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날 의원이 아니지만 또 참석했었습니다. 그날요,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참석한 사람들, 민주당 소속원들 5손가락도 안 될 겁니다. 손으로 셀 수 있습니다. 영상 보시면 확인됩니다. 그리고 오로지 민주당이 이때까지 해왔던 것은 이것을 어떻게 정치적으로 정쟁으로 이용할지를 연구해왔다. 이 말씀 정말 드리고 싶고요. 그 최상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말로 확인하고 싶다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니 수사의 결과를 봐라. 만약에 수사 결과가 미진하다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내가 요구해서라도 특검 요청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습니다. 최상병 죽음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이 여기에 사건에 개입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뭔가를 조작하고 얻으려고 했다 그러면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야죠.
네, 이러한 기본적인 것들도 계속해서 대통령이나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적 이점을 얻는 것에 제발 대한민국 사회적인 슬픈 사건들, 죽음 사건들을 이용하지 말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반론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최혜병 특검의 국회 통과는 국민의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반박을 좀 해보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 특검 도입한 사례 많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도 그렇게 했고요. 그 당시에 이제 여당에서 주장했던 그 드루킹 특검도 그 수사 중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례는 많다라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공수처 수사가 다 하고 다 하고 미진하면은 특검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인데요. 그 바로 이후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김건희 여사 관련돼서는 그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서 탈탈 다 털었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특검할 필요 없다 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혜병 수사도 공수처에서 수사해가지고 검찰로 이관해서 검찰에서 조치도 안 하고 기소, 불기소도 안 하고 그런 게 있으면은 수사 다 했으니까 그러면 그 특검할 필요 없다. 이렇게 논리적 기결로 갈 수도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기에 답이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특검을 거부해서 얻을 이익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왜 안 하시는 겁니까? 왜 특검을 받지 않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유가족이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자꾸 정장화시키고 하려는지는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과거의 모든 특검에 대해서는 다 특검을 제기한 야당 측에서 추천을 한 것을 대통령이 임명해 왔지 않습니까? 이번에 새로운 그런 내용도 아닌데 자꾸 과거의 그런 논리를 갖고 피는 것도 지금 이제 국민들도 다 알고 계세요. 여기 아까 제가 특검을 반대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가 아니라 수사에 개입해서 얻을 이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계속 민심 얘기하니까 제가 방송에서 이거 여론조사 얘기하면 굉장히 곤란하신 거 알지만 하나 얘기해야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에서 5월 7일부터 9일까지 조사했던 건데요. 지금 67석의 의석 차이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율 34%, 민주당 30%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이 정말로 지금 이 의석수로 국민의 뜻이 모두가 당겼다라고 이렇게 밀어붙일 사안이냐. 국민들은 지금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목 잡으라고 의석수를 준 게 아닙니다. 정부에 무조건 반대하라고 의석수 준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지금 여당과 그리고 정부와 협치를 해서 민생부터 좀 살펴줘라. 그리고 지금 힘든 경제 상황 좀 고려해달라고 표를 준 거다. 의석수 준 거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 내용도 두 분의 의견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국회의장 경선을 곧 앞두고 추미애 당선인이랑 또 우원식 의원 간의 양자 대결로 현재 압축이 된 상황입니다. 글쎄요, 주말 사이에 많은 이제 움직임들이 있었고요. 이제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된 상황인데요. 지금 당내 분위기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명심 논란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네. 정확히 얘기하면 당심대로 이렇게 수렴되고 있는 과정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22대의 공천 과정에서 보면 저도 놀랄 정도로 그 공천 혁명이 일어났거든요. 당원들에 의한.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원 중심 정당으로 지금 거의 재편이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추미애 그 전 의원께서 여론조사라든지 또는 민주당 당원들로부터의 전폭적인 지금 지지를 지금 받고 있어서 그런 당심대로 지금 흐르고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고 일부에서 얘기하는 친명과 관련해서는 친명 일색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는 사실 조정식 그 의원이라든지 정성호 의원이 사실 친명 아닙니까? 그 분들이 사퇴를 했어요. 오히려 친명이 사퇴를 했고 그 추미애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추미애 이번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우리 이재명 대표하고 경쟁을 했던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친명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만 이제 그 윤석열 정권의 실정이나 이런 것들에서 그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개혁적인 입장을 내고 있는 것이 우리 당원들의 그런 마음과 일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22대 총선에서 공천 혁명을 했다라고 하니까 제가 당선인을 앞에 두고 할 말은 아니지만은 공천 학살이었다, 비명 학살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번 공천을 통해서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친명, 찐명이 들어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부동산 투기 혐의자들부터 시작해서 학폭 논란자들부터 막말자들부터 그리고 지금 수많은 범죄 혐의자들부터 너무 많은 분들이 국민을 대표하기에 너무 부적절한 많은 분들이 진짜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추미애 의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마찬가지인데요. 지금 이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 의전 서열 2위 자리입니다. 그런데 정말 파리에게나 좀 시켜주세요. 읍수하고 있는 꼴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까도 추미애 지금 여기 의원이 계속해서 민생을 얘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추미애 당선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협치가 아닌 대치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민생이 아닌 기생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제 끝날 때까지 정부 여당과 대치하겠다. 그리고 내가 오로지 이재명 대표 팬심들로부터 기생해서 내가 남은 정치 인생 조금이라도 더 나은 위치에 서보겠다 하는 것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총선 승리에 대한 민의를 자의적으로 왜곡해서 해석하지 마라. 정말 민주당의 지금 같은 모습을 보기 위해서 국민들이 표를 줬을 것 같은지 다시 한번 좀 자성해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의적 해석은 우리 김 대변인께서 좀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이번 민심 같은 경우에는 지난 21대 때 180석이나 줬는데 왜 제대로 입법부로서 역할을 못하는 데 대한 그런 것이 민심이었죠. 그래서 그 민심을 따르려고 지금 우리가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 국회의장이 이제 개혁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주장 이면에는 더불어민주당 편을 무조건 들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잖아요. 21대 국회가 뭐 민생 법안이라든지 각종 그 특검 법안이나 등등에서 거부권으로 계속해서 입법부가 부정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에 무방비로 그냥 침탈당하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국회의장으로서 좀 더 중심감을 갖고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어도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이 우리 탈당하게 되어 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의 편을 들어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국회의장으로서의 역할을 해달라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짧게 좀 들어볼게요. 네, 개혁이라는 게요. 뼈를 깎고 가족을 벗겨내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외치면서 개혁이라고 외치면서 하는 것은 대한민국 시스템들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 국회에서 당연히 지켜져야 할 협치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지금 국회의회 법 독재를 지금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행정부의 당연한 권한들을 지금 침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법부까지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민의를 앞세워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상급 분립이라는 대한민국을 지탱해왔던 제도들의 붕괴를 시도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권 이슈들 김민수 국민의힘 대변인,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경기 평택병 당선인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